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우리 금방 올게요. 그날의 아들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만 그 말을 들었던 순간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해요. 제 나이 74. 지금 저는 강원도 깊은 산속의 낡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울창한 소나무와 가끔 지나가는 산짐승들 뿐이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이곳에 데려온 건 평생 살아온 서울 아파트를 팔고 시골에서 여생을 편히 보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엄마,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가 자주 찾아올게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죠. 처음엔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가구며 생필품이며 한 달은 먹을 양식까지 가득 채워주고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터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걸어서 2시간, 버스든 하루에 2번뿐이에요. 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라는 그 잠깐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일같이 마당에 나와 산길을 바라보며 아들의 차가 오길 기다렸어요. 2달째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오래된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마을 이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 제 유일한 인간 접촉입니다. 할매, 아직도 자식들 안 왔소? 매번 같은 질문에 저는 이제 웃으며 대답합니다. 바쁜가 봐요. 뭐 혼자서 밭을 일구고 나무를 캐고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 대한 원망으로 밤마다 베개를 적셨지만 이제는 그런 눈물도 말랐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왜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얼마 전의 일이에요. 우연히 마을 슈퍼에서 들은 이야기였죠. 서울에서 온 그 젊은 부부 요새 부동산 투자로 떼돈 벌었다던데 제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제 서울 아파트를 판 돈으로 다른 건물을 사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네 모시는 건 귀찮고 재산은 가로채고 싶었던 거지. 슈퍼 주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 안에서 끌어올랐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과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믿기 힘든 것은 제가 아직도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에 대한 비밀. 그들이 제 오래된 아파트만 노렸지만 실은 그보다 수십 배 가치 있는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밤 달빛이 오두막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저를 버린 자식들에게 진정한 천벌을 내려주기로요. 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라고 말하며 떠난 그들은 곧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래된 앨범을 펼치면 제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바랜 사진들 속에서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어요.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과 딸, 우리는 한때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대기업도 아닌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죠. 저는 동네 시장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이들 학비를 보탰습니다. 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은 꼭 대학까지 보내줍시다.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달리 우리 아이들에겐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어 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식집이 끝나면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는 이웃집 청소를 도와주며 돈을 모았죠. 모든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 부부는 밤새 울며 기뻐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간 아들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우리 아들 꼭 성공할 거야. 그럼 엄마 아빠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딸도 뒤이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둘째는 경영학과로, 딸은 간호학과에 진학했죠. 자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자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분식집에서 국수 삶다가 데친 손,
겨울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관절염, 그 모든 고통이 자식들의 미래 앞에서는 보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진 건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때였습니다. 의사는 가난 말기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더 오래 살지 못해서. 병상에 누운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우린 행복했잖아요. 그때 남편이 제게 털어놓은 비밀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달 적은 월급에서 꼬박꼬박 돈을 모아 투자를 해왔던 겁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서 그의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이건 우리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래요. 돈이 필요할 때만 조금씩 도와주고. 남편은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남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한 채, 몇 개의 오피스텔, 그리고 상당한 주식 자산. 우리가 그토록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남편의 뜻을 따라 검소하게 살았어요. 아이들이 취업하고 결혼할 때도 엄마는 별로 가진 게 없으니 너희 살림은 너희가 꾸려라라고 말했죠. 대신 첫집 마련할 때 살짝 도와주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양육비를 조금씩 보태주는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성공가도를 달리며 바빠질수록 저를 찾는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다 바쁜 세상이니까. 그렇게 위로하며 외로움을 달랬죠. 그러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을 알아뒀어요.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이에요. 거기서 여생을 보내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자식의 진심 어린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해 끝까지 비밀로 하며 아들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우리 금방 올게요. 그 말을 끝으로 아들과 며느리는 떠났고 저는 이곳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저를 속일 때부터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제가 없었던 걸까요?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은 모두 환상이었던 걸까요? 오래된 앨범을 덮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며 그가 그토록 아꼈던 자식들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기로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혼자 간직해 온 비밀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건넨 투자 서류 봉투에는 상상도 못할 재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소형 빌딩 한 채, 분당의 오피스텔 3채, 그리고 제법 큰 금액의 주식과 예금, 모두 합치면 약 50억이 넘는 금액이었죠. 여보, 이 비밀은 당신만 알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자식들에게 유산을 알리지 말라는 건지. 하지만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라요. 큰 유산이 있다는 걸 알면 나태해질 수 있어요. 당신이 정말 필요할 때만 조금씩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여생 준비해둔 돈이라며 약간의 목돈을 주었고 첫 집을 마련할 때도 적금 깬 돈이라고 속이며 도움을 주었죠. 빌딩과 오피스텔은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겨 운영했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대부분 다시 투자에 넣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세입자가 바뀌거나 계약서에 서명이 필요할 때는 며칠씩 핑계를 대고 서울에 다녀오곤 했죠. 자식들은 그저 노모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알았을 뿐이에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습이 초라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싼 옷을 사입고 할인마트에서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첫째 아들 부부가 갑자기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서울의 그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해요. 좋은 곳을 알아뒀어요. 처음에는
자식의 진심 어린 걱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며느리까지 함께 온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 말에 넘어간 저는 아파트를 팔고 자식들이 마련해준 이 산속 오두막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죠. 아들은 제 아파트를 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사업 확장 자금을 마련했고 저는 여기 버려졌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남편의 유산을 계속 관리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 나가 부동산 관리자를 만나고 서류에 서명하고 왔죠. 제 이름으로 된 휴대폰으로 관리자와 연락하며 자식들 모르게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사실 가끔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너희가 나를 버리다니 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바람을 지키고 싶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를 버린 걸까?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전화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뿐이었고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아픈 적이 있어 연락했을 때도 엄마,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돌아왔죠.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다른 감정이 자라났어요.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소중히 키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슬픔과 함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제 비밀을 통해 언젠가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묘한 위안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재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줄게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오두막에서의 외로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언젠가는 제대로 된 심판을 내릴 날을 기다리며 산속 오두막에서의 삶이 2년째 접어들던 겨울, 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올랐지만 이장님이 가져다 준 한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어느 새벽,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그 숨이 안 쉬어져요. 그날의 일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어요. 이장님이 급히 달려와 저를 읍내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됐다며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호자가 있으신가요?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이장님이 제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것은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죠. 어머니, 지금 중요한 해외 출장 중이라 갈 수가 없어요. 병원비는 제가 송금할게요. 첫째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애들이 아파서 못 가요. 죄송해요. 빨리 나으세요. 결국 낯선 병원에 혼자 남겨진 채 저는 2주간의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병원비는 자식들이 보내준 돈으로 겨우 해결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졌어요. 퇴원 후에도 기력이 돌아오지 않아 이장님 부부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약을 챙겨주었어요. 은인들이었죠. 할매, 자식들한테 다시 연락해봤소. 이장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대신 제 힘으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시간을 늘리고 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며 활력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은 좀 나아졌지만 홀로 지내는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서울 나들이를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을 찾아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재산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죠.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저는 남편의 친구이자 우리 재산을 관리해주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김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많이 야위셨네요. 저는 담담하게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병든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이야기를요.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해 왔어요. 특히 첫째 아드님이 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재산 관리 권한을 본인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가슴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린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제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니. 어머니가 산속에 혼자 계시니 치매가 진행되었을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법적 근거가 없어 저는 거부했지만 아드님이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처음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이나 서운함이 아닌 진정한 분노였어요. 그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재산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시간이 지나며 더 불어나 있었고 제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렸듯이 저도 그들의 욕심을 버리게 해줄 겁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의 욕심이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만들 계획이었어요. 오두막으로 돌아와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자식들에게 재산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저도 그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줄 때가 왔어요.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검은색 승용차. 첫째 아들의 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어요. 2년 만에 찾아온 아들, 그것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건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터였으니까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들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 대신 어색한 긴장감만이 가득했어요. 그래, 잘 지냈다. 너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떤 울림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아들은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과일, 영양제, 그리고 몇 벌의 옷이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사업이 크게 번창해서 더 큰 사무실을 얻게 되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누구에게 들은 걸까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제 사업 파트너가 강남에서 부동산 일을 하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된 빌딩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찾아보니 오피스텔도 몇 채 있더군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욕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재산이 있으셨다면 이런 산골짜기에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는 왜 날 이곳에 버렸니? 아들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버린 게 아니라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시길 바랐던 거예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 너희가 모두 바쁘지. 나도 이해한다. 제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지만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 재산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이렇게 산속에 계시면서 어떻게 그런 부동산들을 도르시나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다 해주고 있단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 제가 이제부터 그 일을 도와드릴게요. 사업을 하다 보니 부동산 관리도 익숙해졌거든요. 드디어 본심이 드러났군요. 저는 가슴 속 분노를 누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처럼 하는 게 편하구나. 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려는 듯 말투를 바꿨어요. 어머니, 이제 서울로 모시고 싶어요.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사하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찾아온다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난 여기가 좋다. 산속 공기가 좋으니까. 이날 이후 놀랍게도 자식들의 연락이 부쩍 늘었습니다. 첫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둘째도 갑자기 연락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딸까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가 둘째에게 제 재산에 대해 말한 것이었죠. 둘째도 곧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형과 같은 탐욕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올게요.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형식적인 사과와 거짓된 약속. 그리고 곧 본론으로 들어갔죠. 어머니, 들었어요. 강남에 건물이 있으시다고. 사실인가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느라 평생을 바친 부모를 이렇게 원망하다니.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식들은 제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머니로서의 저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기로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알게 된 후 산속 오두막은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이 이제는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왔어요. 첫째 아들은 금요일, 둘째는 토요일, 딸은 일요일. 마치 미리 짜놓은 스케줄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이제 제 작은 오두막은 갑자기 효도 경쟁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이번에 제가 좋은 한약을 구해왔어요. 기력 회복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첫째가 가져온 값비싼 한약. 그동안 아팠을 때는 전화조차 받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제가 서울에서 영양사 친구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건강식을 준비했어요. 매일 이렇게 드셔야 해요. 둘째가 가져온 도시락. 그 정성이 감동적이었다면 제가 아플 때 한 번이라도 놓였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엄마, 새 옷 사왔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딸이 가져온 비싼 브랜드 옷. 이전에는 제가 입는 옷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면서요. 처음에는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했지만 곧 이 상황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위선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얘들아, 요새 허리가 많이 아프구나. 나이가 드니 몸이 말을 안 듣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자식들은 서로 경쟁하듯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최고의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검진부터 받으시죠. 어머니, 우리 집 근처에 좋은 한의원이 있어요. 제가 매일 모시고 다닐게요. 엄마, 내가 마사지 기계를 사다 드릴게요. 매일 해드릴게요. 그들의 경쟁을 지켜보며 저는 그들이 진정 저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첫째 아들 부부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고 아들은 유난히 다정했어요. 어머니, 이제 서울로 모시고 싶어요. 이런 산속에서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나왔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계약하면 어떨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순수한 걱정보다는 계산된 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놓고 나중에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속셈이었겠죠. 고맙구나. 하지만 난 여기가 좋아. 산속 공기가 건강에 좋거든. 제 대답에 첫째 부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갔지만 대화 내내 건물과 재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슬쩍 끼워 넣었어요. 이틀 후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집이 좀 어려워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한 고백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계산된 불쌍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5억 정도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 바로 갚을게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생각해볼게. 둘째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진 말에 저는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혹시 강남 빌딩의 명의를 저에게 잠시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해서요. 역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제 건강이나 행복이 아닌 오직 재산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일주일 후 딸도 비슷한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비가 부족하다며 2억을 달라고 했죠. 게다가 오피스텔 하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그건 어차피 나중에 제 몫으로 상속될 거잖아요. 미리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의 탐욕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 경쟁하며 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히려 제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이용해 제가 계획한 천벌을 내릴 완벽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니까요. 얘들아, 나도 이제 늙었으니 재산 정리를 해야겠구나. 다음 추수에 너희 모두 이리로 모여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제 말에 자식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준비한 것이 상속이 아닌 심판이라는 것을.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로 한 약속 당일, 오두막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부부 그리고 딸 가족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재산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자식들의 눈빛이 일제히 빛났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 현명한 결정이세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둘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이 서류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목록이란다. 강남 빌딩, 분당 오피스텔, 주식과 예금 모두 합쳐 약 60억 정도가 되는구나. 자식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숨조차 쉬지 않는 듯했고 둘째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너희 각자의 생각을 듣고 싶구나.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공평할 것 같니? 그 말이 마치 신호탄이라도 된 듯 자식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장남인 제가 대부분을 물려받는 것이 관습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시대에 장남 우대가 어디 있어요? 공평하게 나눠야죠. 둘째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엄마, 저는 딸이라고 차별받기 싫어요. 저도 오빠들도 모두 엄마 자식이잖아요. 딸도 가세했어요. 저는 그들의 다툼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재산 앞에서 형제 간의 우애는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군요. 다음 날 첫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과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어머니, 사실 제가 어제 밤 내내 생각해봤는데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서울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위임장입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어머니는 건강만 챙기시고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위임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재산의 처분권을 첫째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제가 서명했다면 그는 법적으로 제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이걸 좀 더 검토해 봐야겠구나. 내가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결정할게.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이건 단순한 서류일 뿐이에요. 그의 다급한 반응에서 저는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첫째가 돌아간 다음 날,
이번에는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어머니, 최근에 어머니가 자주 건망증을 보이시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건망증을 보였니? 어제 통화할 때요. 제가 어제 전화드렸을 때 어머니가 오늘 약속 있다는 걸 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통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난 어제 너와 통화한 적 없다. 둘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보세요. 그게 바로 건망증이에요. 정말 걱정됩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도 역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제가 후견인 신청을 준비했어요.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니 법적으로 제가 어머니를 보호할 권한이 필요해요. 후견인 신청서.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저는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되고 둘째가 제 모든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난 멀쩡하다. 이런 서류는 필요 없어. 둘째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치매인지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상이 있으세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감정을 누르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니 걱정 말 거라. 그리고 그 서류는 가져가라. 둘째가 떠난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식들의 의도를 모두 설명하고 법적인 대비를 요청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여사님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찾아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해요. 제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자식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없애려는 단계까지 온 것이었죠. 증거가인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두 아들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는 게 최선이야. 그래야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를 버린 것도 재산을 노리는 것도 심지어 저를 감금하려는 시도까지.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자식들의 계략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오두막 마루에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은 무겁고 아팠지만 머릿속은 맑고 선명했어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어요. 새벽녘,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어요. 오늘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만나서 상의할 게 있어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제일 먼저 오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들이 더 이상의 계략을 꾸미기 전에 제가 먼저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제 모든 재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자식들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심지어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는 계획까지 세웠더군요.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증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딸이 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아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는 게 최선이야. 그래야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녹음을 들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군요. 그들의 시도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제 계획을 도와주세요. 저는 천천히 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한 오래도록 계획해온 방법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부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방법으로요. 변호사는 저희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점차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제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빌딩, 분당의 오피스텔, 주식과 예금,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새로운 계획에 맞게 재배치했어요. 첫째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의 신탁에 맡겼습니다. 이로써 자식들이 어떤 법적 시도를 하더라도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어요. 둘째로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을 달았죠. 이 재산은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변호사는 제 뜻에 따라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빌딩은 노인복지센터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었고, 오피스텔은 독거노인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었어요. 셋째로 각 자식들에게 남길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산이 아닌 교훈이었어요. 각 자식의 이름으로 작은 신탁을 설립해 주세요. 그 조건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야만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년 동안 매달 봉사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독특한 방법이네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처벌이 아닌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요. 맞아요. 그들이 노인들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며 반성하길 바랍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변화가 제가 바라는 것이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를 밟는 데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식들의 연락을 최소한으로 제한했어요. 그들의 전화에는 간단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어머니, 드디어 결정을 내리셨군요. 첫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결정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자식들은 기대에 차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은 곧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을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받게 될 날이라는 것을.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이란다. 그 말과 함께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는 혼란으로, 마지막에는 공포로 변해가는 모습이 생생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첫째 아들이 서류를 보며 끔찍 놀라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강남 빌딩은 노인복지센터로 변경되고 오피스텔은 독거노인 주거 공간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자산은 노인복지재단의 신탁에 넘어갔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둘째가 반쯤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진심이란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첫째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머니의 자식이에요. 그 재산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요.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의사 결정 능력은 3명의 의사가 확인했고 모든 서류는 공증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건 사기야. 어머니가 정상이 아니에요. 첫째가 소리쳤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날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던 건 누구지? 그 말에 첫째와 둘째가 굳어졌습니다. 딸은 놀란 표정으로 두 오빠를 바라봤어요. 그게 어떻게? 둘째가 더듬거렸습니다. 녹음했단다. 너희가 날 정신병원에 넣고 재산을 차지하려던 계획을. 제 손에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째가 갑자기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위법이에요. 법원에 제소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만 어머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이 기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미리 준비된 고소장이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노무를 버리고 재산을 노린 증거들, 그리고 정신병원 감금 모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협박이잖아요. 아니다. 정의란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3개의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각 자녀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자식들은 기대감 반, 두려움 반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자의 이름으로 설립된 작은 신탁에 관한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조건부 신탁입니다. 20년 동안 매달 노인복지시설에서 최소 30시간의 봉사활동을 증명하며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자원봉사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거란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버려진 노인들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며 너희가 나에게 한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 깨닫길 바라는 마음에서 둘째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지금 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마련한 거란다. 봉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면 그 돈도 받지 못할 테지만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엄마의 자식이에요. 그래. 내 자식이지. 그래서 돈이 아닌 인생의 교훈을 주기로 했단다.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직접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하며 깨달았으면 해. 첫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욕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버렸다고요? 우리는 그저 어머니가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좋은 환경?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전화도 터지지 않는 오두막이 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곳이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웠을 때도 바쁘다며 오지 않은 너희였어. 그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진실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하지만 난 너희를 미워하진 않는다.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저 너희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길 바랄 뿐이야. 돈이 아닌 가족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첫째는 분노로, 둘째는 절망으로, 딸은 슬픔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이제 선택은 너희 몫이란다.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교훈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지. 첫째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난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어요. 변호사님, 법원에서 만납시다. 그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둘째도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딸만이 울면서 남았어요. 엄마, 정말 용서 못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단다. 하지만 용서와 교훈은 별개야. 내가 진심으로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 딸은 한참을 더 울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변호사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제 마음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인생의 교훈입니다. 어머님께서 훌륭한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중얼거리며 저는 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결별 이후 저는 산속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버려진 어머니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는 당당한 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첫째가 예고했던 대로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준비해둔 법적 장치들 덕분에 소송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되었어요. 첫째는 패소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둘째는 가끔 문자를 보내왔지만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유일하게 딸만이 변화의 조짐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원망 가득한 메시지를 보내다가
한 달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정말? 왜? 처음에는 그냥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할머니들을 보니 자꾸 엄마가 생각나서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오두막의 생활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고립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기부한 재산으로 설립된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산골 노인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생겼거든요. 주 2회 마을과 읍내를 오가는 버스 덕분에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오두막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딸과 손자였어요. 엄마,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제가 8개월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제 가족처럼 느껴져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보는데 그분이 자꾸 자기 딸 이름을 부르세요. 하지만 그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엄마에게 했던 일이 생각나서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품에 안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날 이후 딸은 한 달에 2번씩 손자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하며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고 저는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기뻐했어요. 2년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째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사업이 어려워지자 월 50만 원이 절실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그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이해해요. 그곳에서 만난 할아버지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성공했던 분들도 많은데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지내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직 첫째만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째 되던 해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사업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가족들마저 그를 외면하자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한없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아주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산속 오두막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 찾아오고 이제는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러 자주 옵니다. 제가 설립한 재단은 전국의 버려진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 빌딩은 행복한 노후 센터로 변모해 수많은 노인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있고 오피스텔들은 독거노인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자식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봉사활동을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첫째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둘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딸은 치매 노인들을 위한 예술 치료 교실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마당에 앉아 서서히 지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저는 이제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사랑이 자식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들에게 재산이 아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준 것. 그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계세요. 라고 말하며 저를 버렸던 자식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심으로 엄마, 영원히 함께해요. 라고 말합니다. 산속에 버려진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가끔은 가장 아픈 천벌이 결국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요.